예, 요즘에 김건희 특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드디어 김건희가 내일 구속될 텐데 이런 과정을 바라보는 최재형 목사님 아마 다른 어느 분보다도 심경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평안하십니까? 뭐 윤석열 정권보다는 편안한데 사실 사법 리스크 부분은 여전합니다. 저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들 원상 복구됐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출국 금지 안 풀리셨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히려 10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7월 윤석열 정권에서는 7월까지 출국 금지를 묶어놨는데 네. 이제 그게 끝나갈 무렵에 또 10월까지 연기를. 어디에서요? 검찰에서, 뭐 경찰에서?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관할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판을 현재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총선 전후로 해서 전국에 이제 시국 강연이나 이런 방송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져가지고 재판을 현재 받고 있잖아요. 예. 여러 건이라서 병합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달 28일에도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도주의 염려가 있으니까 출국 정지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대개 못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년 7개월입니다. 야. 이제 이거 그 디올백을 준비하느라고 못 갔고 디올백이 터지고 나서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 못 가게 해서 못 갔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못 가게 하는 것은 윤석열 하는 짓으로 봐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막고 있다.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닙니다. 그건 앵커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최상목 한덕수 대행 시절에 예. 경찰청 고위직 인사들을 다 알박기를 해놨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언제부터 괴롭혔는가 하면 계엄 당일날 아침 10시에 저를 덮친 거 아시죠? 예. 압수수색. 예. 그때 압수수색 영장 기재된 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번 대선 때까지 계속 저를 간헐적으로 소환해 가지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현충일이면 이재명 정부잖아요. 예. 현충일 날 4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있고 재판받는 건도 있고 하니까 아마 출국 정지를 연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법무부를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뭐 탄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를 뭐 물론 이제 뭐 저만 이렇게 또 고쳐 겪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제가 알아서 문을 두드리고 나 여기 있어 나 이거 고통을 좀 알아주시오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현 정부에서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이걸 내가 일일이 얘기하기에도 좀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정권이 바뀌었지만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민생도 있고 또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나도 여기 있어요라고 좀 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그동안은 미국 대사관이나 미 국무부라든지 또 미 의회에 또 여쪽 관련된 그런 의원들과는 사실 한국에서 이 벌어진 디올백 사건 리포트를 직접적으로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도 충분히 맞짱을 뜨고 저희가 해결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사실 대사관에도 리포트 여러 번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뭐 우리 이제 정치 1번지 또 나오셨으니까 뭐 전달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한 번씩은 좀 소리를 좀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변화가 또 있었던 게 있습니다. 좋은 예. 쪽으로.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나 TV조선이나 이런 스카이데일리나 이런 매체들이 저를 너무 예, 그랬죠. 친북이나 좌파나 주사파로 모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첩으로 모는 정도로 저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조선이 뭐 그 비슷한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극우 단체들이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그 고발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불송치하고 기각을 해버렸더라고요. 그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V조선이 저를 고발한 것도 불송치 기각을 해버렸고 또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예. 네, 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뭐 지금 고초는 겪고 계시지만 네.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는 표정이 조금 넉넉해 보여서 제가 들어오시는데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오시면 그것부터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맨 처음 시작된 게 목사님 디올백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김건희 둘러싸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목사님이 디올백 갖고 갔을 때 속으로 에이씨 째째하게 김건희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막 하는지 몰랐으니까. 제가 첫 접견을 6월에 들어갔고 예. 두 번째 접견을 9월에 들어갔잖아요. 예. 첫 번째 접견은 뭐 샤넬 화장품 향수, 이제 9월에는 두 번째는 이제 디올백을 들어갔는데 이미 제가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저는 6월에 1차 접견 들어갈 때 5월에 통일교가 벌써 이미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제가 9월에 들어가기 전에 7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통일교가 한번 싹 이렇게 뇌물을 준 이후에 제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들이 볼 때 김건희나 그 행정관 수행원들이 볼 때 아이 너무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요. 너무 가격대가 약해. 너무 이게 쪼잔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야, 그 디올백이 300만 원인가 됐죠. 네, 예. 300 한 몇만 원 정도. 샤넬백은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품 나오는 거였죠. 좀 그 김건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그 내부 고발자 중에 한 사람이 뉴스타파에 기자한테 제보를 했어요. 예. 그 제보할 때는 다른 건 때문에 제보를 하러 갔다가 무슨 제보를 했는가 하면 이거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제가 돌아간 직후에 유모 비서한테 야, 유 비서 너 이거 네가 써라 하고 내 디올백을 그냥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에르메스급을 쓰는 자기가 봤을 때 이까지 그 300만 원짜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녹음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접견을 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아주 몸수색이 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하고 나눈 대화를 이제 녹음을 하지 못했지만 그분 얘기가 제보자 얘기가 내가 그까짓 걸 왜 써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준 디올백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걸 왜 써요? 비서한테 줬어요. 그러더랍니다. 예, 그런 제보 내용이 있는 걸 봐서 김건희한테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네, 예. 아마 그거를 유경옥 행정관인가? 네. 그 애한테 줬을 거다. 현금화했다. 예, 근데 그 애가 당근에 팔아가지고 현금화했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다시 실존하는 내놓지를 못한다. 현실에 그것을 실제 제가 줬던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똑같은 브랜드로 사다가 이제 검찰에 제출하거나 국가기록물 창고에 보관하면서 있다라고 이렇게 외부에 퉁친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고 그게 자신 없으니까 내가 시리얼 넘버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놔라. 검찰 기자들이 입회하에 내놓으면 내가 마술사가 저 안에 시리얼 넘버 맞추듯이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내놓은 그 궤변이 뭐냐면 이건 경매 처분에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멸시켜야 되죠. 백을. 예, 예. 그냥 경매 처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쪽에서.
그럼 그런 식으로 사라져 버린 디올백인데 이명수 기자는 왜 가서 누나 돌려주라고 그랬을까요? 뭐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 디올백 사건에서 너무 이제 이명수 기자가 본인이 생각할 때 두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그건 내 거라고 그러고 포토라인에서도 그 핸드백 돌려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것 말고도 아크로비스타 찾아가서 이번에 그 퍼포먼스 한 거 말고도 경찰에 출두할 때 디올백 돌려달라는 포토라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내가 그 디올백을 이명수 기자가 제공했다는 거는 첫 보도도 그렇고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은 또 더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모양이죠. 요즘에는 이명수 기자 자주 안 만나십니까? 네, 뭐 자주 뭐 볼 기회는 없고 예. 각자 뭐 활동 영역이 다르니까. 예. 지금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까? 활동을 하고 저기 사무실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필요할 때만 아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는 좀 돈을 벌고 싶다 지난번에 얘기하던데 개인 사업을 하는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자, 예, 또 다른 사람의 계획을 내가 또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그 샤넬 제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 그 목걸이도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가 지금 드러난 거 보면. 네, 예. 통일교에서는 건진을 통해서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통일교 관계자가 직접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준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통일교회에서. 그러면요. 그게 한 달이 건너 줄 수 있는 정황이 못 됩니다. 그게. 그러고 만약에 건진을 통해서 줬다 해도 그거는 뭐 직접 준 거나 뭐 똑같은 그런 혐의니까요. 그건 뭐 별 차이는 없고 그리고 또 방문한 자동차 출입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2인자라고 하는 윤모 씨가 또 방문한 기록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드러난 것 말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지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통일교가 또 뭐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또 최근에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확인 중에 있지만 또 마약과 관련된 것도 통일교도 뭐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더 캐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일교를 벗어나서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10대 그룹이 있고 30대 그룹이 있고 100대 그룹이 있고 그런 대기업에서는 통일교 말고 대기업에서는 단 한 건도 지금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대기업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청탁성 뇌물 또 혹은 뇌물 혹은 청탁을 한 것이 없을까? 과연 한 건도 없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그것도 드러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통일교에서 김건희를 접촉하고 김건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던 뭐 이제 캄보디아 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적인 포교가 목적입니다. 이북에 북한의 통일교 여러 가지 사업, 대북 사업체들이 많았잖아요. 많죠. 평화자동차를 평화자동차. 비롯해가지고 금강산 그룹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저만큼 연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베가 저격당했을 때 일본의 TV 방송 4개 매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통역관을 자기들이 두고 방송국 측에서 그만큼 북한에 진출한 통일교나 통일교가 관련된 걸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일본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베 암살범이 통일교 신자였나요? 통일교 신자였죠. 일본 자기 어머니가 너무 과다한 거액의 거액의 헌금을 갖다 준 것이 이제 직접적인 그 저격 촉발 요인이 되었고 뭐 저격하기 하루 전날 통일교 그 일본 건물에 가서 그 예행 연습 사격을 또 그 출입문에다 했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LA 라스베가스의 그 최고 그 교주라고 하는 한학자 총재가 가서 카지노를 한 거는 이미 우리 LA의 그 타운 뉴스에서는 이미 다 밝혀진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통일교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카지노를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한학자 여사가 자기 기분 풀이로 그냥 헌금 가지고 뭐 그냥 뿅뿅뿅뿅 이 카지노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 자체도 운영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 돈 세탁 창구로. 네네네. 여러 가지로 통일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기업, 또 종교 단체지만 종교라고 내가 얘기한 거는 스님들, 목사님들 또 그 외에 많은 종교인들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 해외 여행 시켜주고 또 활동비 주고 그런 케이스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제가 통일운동 하잖아요. 통일운동 단체에도 통일교가 기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통일운동 단체가 있잖아요. 진보나 보수. 거기에도 침투를 하고 또 통일천사라고 하는 그런 문 총재의 아들이 직접 운영하는 통일운동 단체가 있는데 거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유료 광고 이런 데 계속 광고를 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각종 통일 포럼, 세미나, 퍼포먼스 행사를 엄청 합니다. 이번 8월 15일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그 통일 행사를 가져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이 볼 때는 이거 통일교가 하는 게 아닌 걸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데 들어가 보면 통일교가 하는 거고 본인들도 이제 드러나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당신들 당신들 통일교에 연관된 단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한학자 총재하고 싸우고 있고 서로 소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주류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내부에서의 이권 싸움이지 통일교의 단체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베 총리 암살범이 통일교 신자였고 그자 관련해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목사님한테 인터뷰까지 해서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은 목사님이 그만큼 통일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통일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어요. 원래 시작은 한국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시작을 한 통일교 실령협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정확한 이름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여러 번 업데이트된 명칭이고 업데이트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 명칭이고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부를 축적했는가 하면 이제 그 암 환자들이나 마지막에 불치병으로 임종을 거두는 분들한테 그 하는 호스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호스피스라는 명칭이 막 생기기도 전부터 그 통일교가 그런 일을 했어요. 미국 백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 재산을 바치고 자녀들한테 유산을 안 물려주고 너무 땡큐. 너무 고맙다. 나의 이 죽음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때 부를 축적해서 베이스가 다져진 겁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제가 이민 가기 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 있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똑똑똑 누가 노크를 해요. 보니까 외국인이 세계일보 신문을 들고 이제 신문을 구독 요청을 하러 온 거야. 한국에서. 목적은 한국에서.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이 안 통한 거야. 일본 신도들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랬는데 이 말 저 말 하다가 당신을 소개해봐라 그랬더니 한문으로 대한민국 신앙 조국 이렇게 한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선명이가 굉장히 그 국위선양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신도들이 그렇게 이제 세계일보를 구독할 수 있는 최일선에서 앞에서 이렇게 그런 그것도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제가 사는 미국에서 꽃다발 예전에 막 팔고 그래요. 알고 보면 통일교예요. 꽃다발 팔아서 수익금으로 뭐 이제 기금 마련하고 그러니까는 뭐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자금 출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한 해에 헌금 수익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그런 회사들 뭐 이름을 내가 명칭을 대기가 뭐해서 지금 뭐 우리가 알기로는 일화도 있고 물론이죠. 일화도 있고 석재도 있고 뭐 세계일보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네네 그거는 언론 학교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 정도지 그렇게 막 간헐적으로 툭툭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들이 또 별도로 세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의 아들이 미국에서 가장 작은 권총이 있어요. 가장 초미니 권총. 그 권총회사의 대표가 또 문선명의 아들이 권총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총기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총기 그걸로 유명합니다. 여자들이 핸드백에 넣고 다닌다는. 그렇죠. 예. 그걸로도 유명하고 아무튼 국내에서도 호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저렇게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통일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 걸로 추산됩니까? 한국은 의외로 점점 이렇게 좀 확장되지는 않고 문 총재가 운명한 이후에는 약간 사양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 어머니하고 아들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내가 주류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유업을 잇는 후계자로 했는데 왜 어머니가 후계자로 자처하느냐. 무슨 소리냐. 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분쟁하고 또 아들들끼리도 경쟁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이제 교세가 좀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 몇십만 명은 있죠. 몇십만 명. 네네. 그 아까 외국인 그 포교하러 세계일보 들고 왔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막 빠져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KBS 있을 때 새벽에 이제 야근을 하면 새벽에 이렇게 조간신문들이 오잖아요. 네.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세계일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주 새벽 3시부터 막 와서 신문을 가지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도 통일교가 오래전부터 이미 진출한 겁니다. 겉으로는 대북 사업이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제가 북녘에 교회를 가다라는 책과 북녘에 종교를 가다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로 선정돼가지고 전국에 깔려 있는데 거기 그 제 취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보통광 호텔 앞에 세계 평화센터가 있어요. 국제평화센터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안에 통일교 예배당을 제가 최초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언론에 그 책에 제 책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통일교 예배당이 평양 보통광 호텔 앞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예배당 규모가 커요. 세계 뭐 이제 가정연합 평양 교회 이렇게 간판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최초에 이렇게 정상회담하듯이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통일교가 선교사를 평양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언제요?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총재가 첫 회담을 했을 때 정상회담 같이 막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김일성 때. 네네. 그래서
그때 파견된 선교사가 통일교 선교사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일본인 통일교 선교사가. 그리고 이제 그 평화자동차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정주에 김일성 주석, 문선명 총재의 생가를 가면 생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수만 평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 그게 굉장히 조성이 된 걸로 아는데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가보니까 거기는 생가만 조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조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외부에 이제 순례객들이 가면 그냥 이렇게 티타임 할 수 있는 그 커피를 파는 이런 노천의 그런 커피 타임 그 외부 노점상만 한두 명 있지 화장실조차도 꾸며져 있지가 않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 북은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문선명 총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주에 문선명 총재의 생가를 복원해가지고 거대한 세계 통일교 신도들이 순례를 오고 여행객들이 순례를 오면 만경대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북에서는 더 이상 확장하는 걸 막는 거군요. 예, 그 생가 그 초가집만 복원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진정호님이 옛날 리틀엔젤스 지금도 있나요? 그러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선화예술고도 있고 리틀엔젤레스 그 합창단도 예. 지금도 국위선양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인 거죠.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는 통일교에서 인정하는 거는 리틀엔젤레스 합창단이 네. 해외 가서 국위선양하는 부분 이 순기능 하나는 제가 그냥 뭐 그런 것도 큰 네. 차원에서 보면 예. 다 뭐 같이 이용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네네. 통일교가 그런 교세를 바탕으로 이렇게 자라났고 네. 지금 이제 김건희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포교 차원이다, 교세 확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교세 확장을 통해서 거두려고 하는 건 돈 아니겠습니까? 돈. 결국 궁극적인 거는 그런 거죠. 돈인데 인적 자원 확보와 신도 확보와 물적 재정 예. 자원 확보, 헌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네. 혹시라도 들은 정보가 있거나 네. 또 목사님이 추측해 봤을 때 윤용호가 통일교를 대신해서 김건희를 만났다고 한다면 갖다 바치는 뇌물의 사이즈가 대충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처음 접촉하는 그 과정에서 주 오고 간 그런 선물과 뇌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일이 1차 1단계가 진행됐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게 디나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아니 왜 캄보디아는 저기가 좀 진척이 되지 않았나요? 그랬어도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안 됐다.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건 뭐 실패라고 보아지는데 그럴지라도 그 과정에서 오고 간 거는 그 내막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예. 그리고 김건희가 이렇게 받으면 윤석열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남편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고 안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안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금 관리를 김건희 혼자 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본인이 거의 이제 대선 출마할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모든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네. 서로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50대 50으로 나눴으면 재산 신고가 5대 5로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50대 대통령 50으로. 권한을. 예, 예. 넌 내가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은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런 관계였다고 보십니까? 뭐 꼭 그렇게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사례에서는 윤석열이가 사인 머신 결제하는 기계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논해 가지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윤석열이가 이제 그걸 또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은 대통령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걸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 씨가 다 거의 주도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용산 안에서 예. 35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있으면 50명의 안보실 직원 빼고 나머지 300명이 거의 다 김건희 라인인데 그중에서 김아무개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했다가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다시 또 인사비서관으로 다시 왔는데 이 사람이 실세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행정관들에게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에게 김건희 씨의 오다와 특명을 받아서 딱 전해주면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도 모르게 쏜살같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윗선에서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 일을 본인이 이제 김건희 씨가 주도해서 일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추진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건희를 V0라고 맨 처음 부른 분이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첫 보도를 했고 노정면 앵커가 그때 당시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길래 내가 V1도 아니고 김건희는 V0다. 예. 그 말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확산된 거죠. 예. 그 V0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언제 이거는 김건희가 윤석열 위에 있구나 결정적으로 깨달으신 계기가 뭡니까? 저는 이제 통일운동을 하지만 유일하게 외도를 했다고 하는 그 분야가 있는데 그게 사법정의 관련된 단체였어요. 이게 사법정의, 시민행동, 사법정의, 국민연대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윤석열 검사가 검찰 간부 시절에 김건희와 결혼한 직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커버나 컨텐츠에서 많은 대기업이나 알토란 같은 업체들만 골라서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삥을 뜯는다라고 하는 제보도 받았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가 이제 원동력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김건희 씨는 이제 딱 커버나 컨텐츠에 앉아가지고 내가 유력한 아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검찰 간부의 부인인데 예. 니들 막 후원하고 협찬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아니 저기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그 청탁법 위반 뭐 뇌물죄 이런 거는 너희들 서민들이나 지켜. 우리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김건희 씨가 이제 탑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검찰 간부 시절에 130개 업체로부터 뇌물성 그 협찬을 받고 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할 때는 23개 업체로부터 받고 그래 받았어도 그냥 이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아무런 그 국가기관에서 제어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출마를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작동되지가 않은 거죠. 그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문제고 언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그 정지를 내렸을 때 그 사안만 가지고도 윤석열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언론들만 제대로 작동됐다면 바로 그냥 출마 선언하고 한 달 만에 아웃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너무나도 오히려 기존의 주류 언론들이 윤석열, 김건희가 출마하는 거를 측면 지원해주고 오히려 협력해주고 띄워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V0 행세를 하다가 오늘날 저 일을 맡게 됐는데 그것 잠깐요. 그 목사님은 커버나 컨텐츠에서 김건희 만났잖아요. 네. 윤용호 본부장이나 통일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거기도 역시 커버나 컨텐츠에서 만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커버나 컨텐츠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경호도 있고. 예, 경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용산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만났을까요?
용산 들어가서는 커머나 콘텐츠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커머나 콘텐츠는 메가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사모펀드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네. 요즘엔 또 다시 거기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를요? 허바나 컨텐츠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제 거기에 다시 연 거죠. 저기 관주에서 퇴출당해서 예. 이제 이사 올 때 예. 이사 오기 이틀 전인가 거기를 우리 취재 보조해주는 기자랑 가보니까 문틈으로 그 예전에 놨던 걸 또 갖다 놨더라고요. 세라젬 침대를 또 갖다 놨습니다. 예. 지금 그 침대가 거기 있고 거기에서 주로 생활을 해요. 주로 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 집에 안 있고. 집에 안 올라가고 집에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의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걸로. 예. 그 건진을 통해서 뭐 일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는 목사님께서 무속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셨는데 예. 우리는 그때 이제 천공만 생각했잖아요. 네. 예. 천공 있고 건진 있고 또 누구 있더라? 백재권. 예. 백재권 교수. 예. 오히려 백재권 교수가 건진과 천공의 거품을 빼면 백재권 교수도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받아야 된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 본인들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천공이라고 이렇게 부승찬과 이제 저 김종대 전 의원이 그때 당시 잘못 발언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해명하기를 경찰 측에서 그거는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도 저기 건진도 아니고 백재권 교수였다라고. 그러면 백재권 교수는 국가의 중대한 국책 사업이나 이 국가 중대사에 저런 무속인과 역술인이 개입을 해도 되는 거냐?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은 되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나오게 된 그 근본 그 죄가를 백재권 교수한테 물어야 됩니다. 백재권 교수가 어느 정도 그렇게 바람을 잡았는가 하면 남산의 철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남산 타워예요. 예. 관광지. 예. 그게 청와대 역대 대통령들을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감옥 가게 만드는 원흉이라 그래가지고 남산 철탑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용산이 좋다.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람을 잡았죠. 백재권 그게 교수가. 백재권이래요? 백재권도 했죠. 그러니까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천공도 하고 백재권도 했는데 백재권이는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총회하면서 가까이 두면서 언론과 시민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움을 받았었는데 천공은 셀프로 예. 자기가 대통령 부부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땐 천공은 그다지 총애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에는 네. 천공 세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보니까 천공은 오히려 한 삼류 그 좀 마이너 중에도 아주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 뭐냐면 네. 김건희 씨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김건희 씨는 이 사람도 잡고 이 사람도 잡고 동시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움을 김건희 받는 거죠.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친 이 무속인들의 등급을 매긴다면 누가 제일 세요? 파워가. 지금- 백재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적용을 많이 한 사람은 백재권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은 건진, 백재권, 천공이 똑같다고 난 동일하다고 봐줍니다. 우열을 가릴 수 가릴 없다. 수는 없지만 예. 왜냐하면 백재권 교수가 이런 역할도 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도 다뤘을 것인데 김용현이가 자기 발로 검찰에 출두할 때 그때 대통령한테 의중을 물어본다고 전화했을 때 그때 백재권 교수한테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백재권 교수가 대통령 부부와 옆에 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전화를 했고
마침 또 백재건 교수의 핸드폰이 용산 한남동 관저 그 반경으로 나왔잖아요. 핸드폰 그게 유치 그게. 그렇기 때문에 늘 거의 같이 있다시피 했던 거죠. 백재건 교수가 국가의 중대사 사안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재건 교수, 천공, 건진법사 그 외에 또 김성모라고 하는 대통령실 그 비서관, 역술인 비서관 있잖아요. 비서관 행정관을 역술인으로 뒀잖아요. 하나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 3대 특검은 잘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문제도 있고 답보 상태도 있고, 이제 산은 보는데 나무는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나무는 보면서 산을 못 보는 케이스도 내가 보니까 있어요.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끝낼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조만간.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특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이비 무속인들과 관련된 이런 사람도 다뤄야 된다. 그럼요. 두 번째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윤석열 김건희가 취임하자마자 나토 첫 해외 순방을 비롯해 가지고 마지막 순방까지 한 몇십 편지 그 카운터 낸 게 있는데 몇십 편, 20번이면 20번, 30번이면 30번 해외 순방을 갔잖아요. 그거는 껍데기 표피적으로는 해외 순방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갔던 걸로 순방으로 포장하고. 그러면요, 외교적인 거와 해외 순방이라는 포장 아래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한몫 챙기자, 챙기는 뭐 차원으로 이런 걸로 챙기는 차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현금 도피 쪽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내가 이제 여기서 최초에 공개하는 겁니다. 뭐 서울의 소리나 MBC에도 내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첫 공개이긴 한데 맛배기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안이. 그리고 제보를 하신 분도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만나서 제보를 받은 분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외국인데 거기에도 히림이 이미 건축사무소 히림 들어와서 그런 모략을 이렇게 펼치는 것을 교민 사회 중에 우리 촛불행동 같은 깨어있는 시민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그걸 포착해가지고 그걸 싸운 겁니다. 현지에서 교민들이 싸워가지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면 그 나라의 차관이 모가지가 달아났어요. 우리 교민들이 비밀리에 이제 이걸 싸워가지고 왜 저런 자격이 안 되는 히림과 이런 일을 하느냐부터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것을 제발 목사님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이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제보를 했으면서도 그걸 단속을 부탁하는가 하면 그 자기네 나라의 아프리카예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 그 나라의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끊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분들은, 교민들은. 지원해주고 하는 게, 이거 복잡하니까 거기에 뭐 지원하는 거 끊어 이런 게 두렵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자기들이 저지해서 막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저도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 보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도 왔다 가고요. 국무총리도 왔다 가고 국무총리 방문단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이름의 방문단이 히림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근데요. 네. 이미 네. 작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가요? 2024년 7월 기사인데요. 네. 아프리카 진출 속도 붙이는 히림. 네. 경쟁 우위 선점 전략. 아니 그거는요. 그거는 관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림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무소가 히림이라고 하는 건축 사무소가 굉장히 그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도 해외에 그런 게 진출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히림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히림이 이거 갖춰주지도 않은 이상한 건축사무소로 이제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말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윤석열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특혜를 받고 어떻게 이제 그 정권에 얼만큼의 이 수익금을 상납을 하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네. 그 제보를 들었다는 네. 그분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그거 달라요. 거기랑은 2024년 달라요. 7월에 히림이 아프리카 진출에 속도를 네. 붙였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히림이 쭉 뻗어나가고 있는 큰 네. 회사지만 여기에서 뭔가 역할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히림과 이제 그 김건희가. 관련된 건 제가 사진도 입수하고 관련된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네네. 이제 다 말씀을 못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그 제보를 하신 분이 아프리카라고 그랬는데 나라까지 얘기해 나 주실 수 얘기하면 있나요? 큰일 납니다. 아, 그러면 다 드러나 버려요? 예,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게 진행주의거나 계약을 했으면 드러내야 되고 특검에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계약 직전에 불발을 시켰어요, 교민들이. 그래가지고 예. 그쪽에 차관이 장관 다음에 차관이 아웃이 된 결과를 얻어내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외 순방 이제 특검에서 다음 특검에서 다뤄야 될 거 얘기하다가 지금 지역적으로 빠졌는데 아니, 지역적 가지고 중요한 제보를 네네.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해외 순방을 간 거를 그냥 외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 안에는 다 그 해외의 프로젝트 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육하원 측의 동선을 안고 해외 순방을 했던 거죠. 예. 곡선을 깔고. 네. 제가 이따 이 기사는 목사님 보시라고 한번 전달을 해드릴 텐데. 저도 다 봤죠, 당연히. 사진, 예. 회담하는 거 다 제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검색을 뭐 단순하게 할 정도로 참고로 이 기사에 나온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나라가 있는데요. 예. 이디오피아하고 탄자니아가 있는데, 그런 건 이미 다 취재를 했죠, 벌써. 그러면 여기 두 개 나라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아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예. 일단 아닌 것만 네, 확인해도 예, 예. 상당한 진척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보자를 아주 소중히 여겨요. 예, 그래서 그러셔야죠. 제보자가 이거는 해도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건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는 게 있고,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돼 가지고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보를 함으로써 그 커뮤니티가 불이익을 당하고 붕괴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걸로 제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제보 노출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밝혀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선에서 이미 제지를 해서 예. 다 뭔가 이제 그 막았다. 정권과 히림이 뭔가 추진해 가지고 득을 보고 한 게 없이 다 막았다 하는 것을 지금 히림 건은 김건희 16개 내용이 안 들어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거요? 아니 히림. 네. 히림과 관련된 부분은 16개 수사 대상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이요? 아니요. 히림 관련된 거.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히림이 전에도 워낙 히림과 관련된 지금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히림은 워낙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특혜 의혹을 받고 많은 수주를 받았잖아요. 여기에는 포함될 수 있겠네. 네 번째,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 개입한 의혹. 너무너무 많죠. 그거는 당연히 여기도 히림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털려야죠. 이거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16개 항목을 딱 옆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16개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옛날엔 다 외웠는데 요즘엔 잘 안 됩니다. 네. 내일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하거든요. 네. 뭐 구속이 안 되면 비정상이고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누구보다도 탄압받고 고생하셨던 목사님께서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의 감옥행을 보시는 소회랄까?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하여튼 기자분들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제 소회는 정말 너무 만시지탄이다. 너무 이게 너무 늦었다.
좀 더 빨리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올바른 검찰이었다면 제가 말한 대로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문고리 3인방과 4인방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더 1, 2년을 더 집권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그러나 이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윤석열은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 날 제가 한번 가까이 근접을 해서 최대한 근접을 해서 잘 다녀오시라. 잘 나올 수 있는 형량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사말을 해주고 싶고 나오고 나서는 우리 한국의 민간 정서 전례처럼 두부를 사서 이렇게 나올기가 힘들죠. 그 예. 두부는 안 사셔도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도 재구속된 날부터 김건희는 내일부터 이제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세월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두환, 노태우 광주 학살의 주범들이 딱 2년 살았어요. 2년. 사형 무기징역 시원찮은 놈들이. 그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로 국민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이제 사면 제한하는 법률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 법률 안 만들어도 이미 한번 당해본 국민들이 저런 자들 풀어주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심정을 표현한 거지 두 부부가 쉽게 출소를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 심정이 이렇게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거였지. 정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그 배우의 계엄령 내란의 배우의 김건희 씨가 작동됐다는 게 밝혀지면 똑같은 형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토 정상회담 때 그 목걸이 있잖아요. 그 목걸이 것만 해도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8번을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1대1로 나눌 때 찍힌 영상에 보면 내가 그거를 질문을 해요. 또 짓궂게. 그 목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거요. 우리 이웃집 엄마들이 나한테 빌려준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 해외 순방 가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니까 갖다 쓰라고 빌려준 겁니다라고 나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8번을 거짓말 했더라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냥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거를 떠나서 정말 심리학계에서 새롭게 김건희 현상이라고 하는 학문 세계가 있을 정도로 독특한 정신구조, 어떤 쉽게 결정하고 그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나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현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요 위치에서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같은 게 아마 사이콜러지 학문계에서 다루지 않을까. 그런 거짓말의 달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좌지우지 했다는 거, 그래서 나라가 파탄나고 퇴보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끔찍하게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의 그 리플리가 이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쓴 소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리플리죠. 재능 있는 리플리.
미국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책인데 네. 리플리 증후군과는 또 다른 형태의 증후군, 김건희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인터뷰는 이 정도 하고 또 상황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듣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 이은주님께서요. 최재형 목사님 기러기 생활까지 불사하면서 그 긴 시간을 불의에 맞서 싸우셨는데 아직도 고초가 끝나지 않으셨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좀 더 공론화해서 성공 후사해 오신 목사님의 헌신이 인정받고 빛을 발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1등 공신이십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우리 정어리 TV의 수준 높은 독자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댓글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응원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예, 힘내시고 이제 지금도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곧 좋은 세상 올 겁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힘을 얼마나 보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최재형 목사님과 특별 인터뷰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 주시고요. 정어리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